안녕하세요. 원유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카톡이나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크크크 혹은 키역키역키역 이런 자음부터 알고리즘, 힙합과 같은 외래어까지 정말 다양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수백 년 전 창제된 한글이 어떻게 현대의 언어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뿌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9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언어학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아, 이런 거 있구나. 국문학, 뭐 중문학 뭐 많이 들어봤는데 언어학은 뭐지? 예. 그러면서 이제 노암 촘스키 교수님이라는 예, 분이 예. 살아계시대 어딘가에 예. 뭐 존재하고 계시대.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그래서 언어학은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마침 오신다길래 일단 언어학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쓰이는 언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어가 말로 예, 하는 말이요. 거. 예. 그 부족들끼리 뭐 하면은 수천 개라고 제가 들은 것 맞습니다. 예.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학 개론서에 흔히 한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예. 와. 그런데 이제 그 다양한 언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래서 그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 그걸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언어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죠. 한국어를 연구할 수도 있고, 일본어를 연구할 수도 있고, 영어를 연구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거 개별 언어학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국어학자죠. 근데 그 국어학을 연구할 때 바탕도 역시 기본 언어학, 일반 언어학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 그 언어학이라는 건 우리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해도 엄청나게 다르고 생김새도 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뿌리, 뭐 발음 규칙, 뭐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촘촘히 공부하는 게 언어학인가요? 예. 그러니까 언어에 우리가 뭘 연구한다고 할 때는 네. 그걸 통째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쪼개서 나눠서 분석해서 연구하게 되죠. 네. 그럼 언어를 어떻게 쪼갤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을 들었을 때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소리의 측면과 의미의 측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소리를 내서 말하고 있는데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들으시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 소리와 의미는 필연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외운 거죠,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가령 나무라는 말이 있을 때 네.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하지만 영어는 틀이라고 해요. 네. 근데 반드시 그것을 틀이라고 해야 된다든지 나무라고 해야 되는지 하는 일정한 규칙은 없는 거죠.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자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아. 즉 언어는 소리로 돼 있지만 그 소리들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네. 그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서로 자의적이다. 네. 즉 필연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 그렇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학을 가장 기본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의미를 구성하는 단위들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우거나 또는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단어부터 배웁니다. 네, 그렇죠. 엄마, 아빠. 그렇죠. 예. 근데 엄마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어미라는 말에 혹격조사 아가 결합해서 어마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을 보시면은 왕자들이 네.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어마마마. 어마마마. 네, 그러니까 네. 어마란 말이 엄마란 뜻입니다. 아, 네. 마마는 높임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어마란 말을 어떻게 만들죠? 어미의 아가 결합해서 어마란 말이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 말을 하다가 어마 하다가 아이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입을 더 강하게 엄마가 되는 거죠. 미음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란 유아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란 말은 실제 어미 플러스 아로 분석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뭐냐면 하나의 단어는 이렇게 더 작은 단위로 쪼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더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면 그걸 우리가 형태소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형태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학에 있어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로부터 출발하지만, 근데 형태소라는 개념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개념은 그냥 단어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단어로부터 출발한다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문제는 단어만 가지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을 엮어서 우리는 문장을 만들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언어를 연구할 때는 소리의 측면을 연구할 수 있고 그 단어들을 연구할 수 있고 그 단어들이 어떠한 규칙으로 문장을 형성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단어나 문장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연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언어학의 분야들을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뭐 의미론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서 나누게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구하고, 근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똑같습니다. 소리로 돼 있고 네. 단어로 돼 있고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만 한국어는 한국어 나름의 특징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편적인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언어학이라고 하고 네. 개별 언어를 바탕으로 연구할 개별 언어학, 즉 국어학 같은 학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그 많은 언어, 뭐 아랍어도 있고 중국어, 네. 일본어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독특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왜냐면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은 말은 좀 다르고 뭐 스페인 갔을 때, 뭐 프랑스 갔을 때 말은 다르지만 알파벳들은 다 뭐 비슷비슷하게 쓰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만 오로지 한글이라는 그 이걸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로서 한국어는 한글은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한글은 다른 것이어서 한국- 그러니까 한국어의 그렇죠. 특징과 한글의 특징은 또 다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어쨌든 뭐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한국어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죠.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언어다라고. 그런데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자면 문자. 네. 세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문자는 지금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쓰이고 있는 문자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예. 생각. 유럽을 아까 예를 드셨는데 네. 유럽은 나라마다 말이 다 다르죠. 네. 근데 문자는 똑같아요. 그렇죠. 다 알파벳 A, B, C, D. 예. 네. 그러니까 라틴 알파벳, 네, 네. 그러니까 그 로마자를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언어의 숫자보다 문자의 수는 적겠죠, 당연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언어의 수는 한 6천 개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문자의 수는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문자가. 그 생각보다 많은데요, 50개도.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네. 언어 100개에 문자 하나 있다는 셈이에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네, 네. 예. 그리고 인류가 사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작은 소수 민족 부족이라 할지라도 네. 언어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언어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자가 없는 적은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어디 그렇죠. 가면은 예. 거기 사는 예. 부족 사회 이런 것들. 예. 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네, 네, 네. 뭐 소수 민족도 부족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 말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악어가 나타났어. 말은 다 소통하고 다 도망가고만 하는데 예. 어떻게 그걸 적는 문자는 없는. 없는 것이죠. 아. 예. 즉 언어와 문자는 이렇게 숫자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 그럼 언어를 사람들이 언제부터 썼을까 네. 질문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썼다라고 해서 알 수는 없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인간이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강아지가 사람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몇 개 특정한 단어를 그렇죠. 반복해서 알아듣는 것 이리 와, 네. 앉아, 먹어, 뭐 하지 마 이런 것 말들을 알아들어요. 네. 그렇죠? 그 반대 경우는 뭐, 근데 강아지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하죠.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못해요. 한 돌고래 같은 것도 훈련시키면은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다 훈련돼서 뭐 서커스도 하고 쇼도 하죠. 그 반대의 경우는 앵무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앵무새한테 말을 열심히 훈련시키면 말을 따라 하거든요. 근데 앵무새한테 가령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따라 했어요. 그럼 앵무새한테 그래 너 아침에 먹었니? 라고 하면 앵무새가 네 먹었어요 이렇게 답할까요?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죠. 그렇죠. 네. 지금 무슨 앵무새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아, 그러네요. 따라만 하는 거네요. 예. 의미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말은 이해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아. 앵무새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못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인간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왜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무슨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박수 소리라고 하지. 근데 이걸 이제 소리를 내서 짝짝 뭐 짝짝 네, 네.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짝이란 소리와 이 소리가 같은가요, 진짜?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냥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각자 느끼는 소리가 다 다를 예, 텐데. 왜 그러냐면요. 네. 짝이란 소리는 쯔와 아와 기역이라는 분절된 소리, 즉 나눠지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짝을 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짝을 쩍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는 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네. 즉 인간 말소리의 특징은 이렇게 쪼개지는 소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스, 음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네. 이것을 사운드, 음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에는 인간의 말소리를 구성하는 소리가 독특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 음성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쪼개지는 소리, 즉 분절된 소리, 즉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소리라는 데 특징이 있다. 근데 그 세상에 6천 개나 다 똑같습니다. 네.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실은 성대에서부터 입술까지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배로 노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져요. 즉 뭐냐 성대에서부터 입술까지의 소리가 나오는 과정 길이 네. 강아지와 인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한글의 독특함. 네. 언어의 역사 더 추가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지구상에 쓰이는 문자가 한 5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예, 이것은 기록이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바로 수메르의 쇠기 문자라든지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든지 이게 한 기원전 6,000년, 5,000년 정경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의 역사는 한 6, 7천 년이에요. 네. 근데 언어의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역사도. 그럼 한글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세종 때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뭐 한 500여 년 전, 600여 년 전인데요. 초기의 문자들은 인간의 말소리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적었습니다. 해라고 한다면 해를 뜻하는 단어를 그냥 그림을 그려서 그렇죠. 적게 되죠. 네.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요. 즉 한자도 그렇고 이집트 상형 문자도 그렇고 수메르 쇠기 문자도 그렇고 기원적으로는 다 상형 문자, 어떤 단어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문자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거냐 문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죠. 네. 단어가 많으니까 단어 수만큼의 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점차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문자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언어는 소리로 돼 있거든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복잡한 소리를 가진 언어라 하더라도 자음과 모음의 수가 100개를 넘어가는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은 수십 개에 불과해요. 일반적으로. 네네. 그러면 그 자음과 모음을 만약에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어 쓴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부터 네. 소리를 적는 문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음절 단위로 문자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소리 문자들 음절 문자였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바꿔서 네. 일본의 가나를 일본 음절 단위로 그러니까 가계이국계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의 그냥 통째로 쓰는 문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절 문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페니케에서도 그랬고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요. 네. 근데 역시 음절도 하나의 언어마다 숫자가 많아요. 한 수백 개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이제 음절 구조가 간단한 언어여서 한 50개 가지고 처리가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음절 문자도 너무 복잡하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나눠 쓰는 문자. 그것을 이제 알파벳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제 서구의 알파벳이 즉 그리스 문자로부터 비롯된 또는 로마자인 알파벳들이 바로 그러한 소리 문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글은 바로 이러한 문자의 최종 발달 단계인 소리 문자, 즉 알파벳 시스템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는 출현이 늦은 편이죠. 출현이 됐다. 예, 네. 만들어진 시기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자의 가장 좋은 그러니까 장점을 취해서 그 기존에 있던 여러 문자들의 장점을 취해서 그리고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에서 그걸 또 말씀드리자 한참 걸려야 되긴 하는데 네, 뭐 네, 네.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이 독특한 문자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문자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한글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우수하다는 데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죠. 우수하다라는 거는 많은 뜻을 간단한 그 체계 안에서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외국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버스도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버스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단어로 외래어도 그냥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언어도 다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소리 문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언어는 소리로 돼 있고 네. 소리 문자라면 그걸 쓸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문자의 개수에 제한이 있고 소리의 개수도 제한이 있는데 그 언어마다 소리를 인식하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가령 영어의 F 소리와 P 소리는 다른 소리인데요. 네네. 한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디귿과 쌍디귿은 다른 소리예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또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원 달러 할 때 원 달러 어느 발음이 맞을까요? 원래 영어식으로 하면 그냥 달러겠죠. 달러죠. 네. 근데 원 달러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 달러라고 해도. 예, 달러라고 하나 달러라고 하나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약간 액센트가 있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 느낌으로. 이거 사실 버스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다 버스라고 하잖아요. 버스라고 하면 못 알아듣으면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근데 한국어에서는 달 말할 걸 딸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달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예쁜 그 달 했을 네. 때 예쁜 딸.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영어는 달 하나 딸 하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어는 달과 달리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건 P와 F의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라고 하나 아파라고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마다 소리를 인식하는 단위가 다른데 한글은 한국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한국어 소리를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소리를 적기에는 적합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적을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적지 못할 뿐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더 라틴 알파벳이 더 심각합니다. 로마자는 26개 문자거든요. 네. 그중에 모음 글자 몇 개예요? 아이우에오 5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5개던가요? 네. W와 Y가 있죠. 그건 반모음이라서 그렇고 순수한 모음은 아이우에오 그러니까 5개밖에 없어요. 네네. 왜 그러면 라틴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라틴 문자, 로마자는 네. 로마 제국에서 만든 문자거든요. 네. 그럼 자기네 언어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라틴어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럼 문자 5개면 충분하죠. 네. 근데 문제는 현대 영어는 모음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발음 교로를 얘기하자면 V자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네네. C자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네. 어자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또 애도 있고 애도 이제 2가지 발음이 있죠. 다양한 발음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로마자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A라고 적어놨다가 R로 읽기도 하고 E로 읽기도 하고 A로 읽기도 하고 네. 어로 읽기도 하고 지멋대로 읽죠. 네네. 그러니까 로마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쓰는 소리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어를 완벽하게 적을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한글로 적는다면 네. 한글도 역시 영어를 완벽하게 적지 못하지만 그래도 모음의 경우에는 영어보다 더 잘 적을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문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상대적인 그렇죠. 것뿐이에요. 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네네.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서 그나마 낫다. 아, 수용성이 근데 좋다 이렇게 그나마 낫다.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문자라고 그러니까 최선의 문자. 최선의 문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최고의 문자인 거죠. 지금 있는 문자 가운데는. 아,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네. 최선은 아니지만 최고다. 네.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글보다 더 좋은 문자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뭐 네. 근데 문제는 문자라는 것도 근데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일 개인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보다 더 좋은 문자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사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어쨌든 문자도 일종의 발명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다 쓰기로 하자, 예. 이렇게 읽기로 하자. 맥락까지. 저희들 그 카톡이나 댓글 보면은 크크크, 유유. 요즘 이거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뭐 초성이나 모음만 써도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는. 이거 언어학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도 뭐 이런 그러니까 영어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그 친구들은 걔네들도 쓰는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웃을 때 막 점뚜기 네. 하고 옆에 이렇게 가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스마일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많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이 글자 일부만 남겨도 다 감정이 전달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문자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에 종속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 있고 그 언어를 적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한번 뭐든지 만들어지고 나면 독자성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자가 애초에는 언어에 종속된 것이었지만 네. 문자가 널리 쓰이다 보면 문자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이 나름대로 용법을 가지게 되고 네. 변화하거든요. 근데 문자라는 것을 그 이전까지는 손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 뭐 인쇄된 매체로 통해서 전달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는 뭐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즉시 본인이 뭐 입력을 해서 네. 즉시 전달되고 볼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되죠. 네. 근데 아무리 타자를 빨리 쳐도 말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또는 문자는 요새는 뭐 글자 수 제한이 많이 없었으면 예전에는 제한된 화면에 제한된 글자를 50자 표현하고 이내로. 그러니까 빨리 간단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다만 한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모아 쓰도록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모아 쓰도록 합자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근데 훈민정음 해례에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훈민정음 해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음자만 쓰거나 모음자만 쓸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옛날 언어들 그 보면은 따로따로 써 있는 거,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모아 쓰는 게 원칙이지만 초성만 따로 띄어 쓸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세종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걸 허용해 준 것이죠.
그래서 뭐 요새 크크크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세종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네, 문자로 다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이미 열어놨다라고 네. 넓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딴 얘기인데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이게 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요새는 뭐 카톡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글자 수 제한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딱 그 특히 삐삐 시절에는 네, 삐삐 씨, 너무 글자 수 제한 생각나. 너무 제한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약어들이나 표현들이 등장했었죠. 우리 일부러 이제 언어의 유희라고 하나요? 뭐 그냥 미쳤다 예를 들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리고 다들 쓸 줄 아는데 굳이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대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 문자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데 굳이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를 비틀고 이 유희를 느끼는 이 감정이랄까 감각이랄까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만이 가진 왜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말을 하더라도 비틀어서 악어를 무슨 뭐 원숭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비틀어 혹은 좀 웃기게 만들어요. 이 감정은 뭘까요? 심정은 아재 개그라는 것은 특징을 뭐로 하냐면요. 발음이 같은 표현들을 네.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것들을 이제 그 동의미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거기에 기초하고 있죠. 아재 개그 너무 싫어요. 네. 아무튼 네. 근데 그건 언어의 문제인데 음. 그것이 문자로 옮겨가면 바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뭐 문자를 가지고 유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런 문자를 가지고 원래 그 정해진 규범 외에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쓰던 당시에도 한자를 파자놀이를 한다든지 한자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고 한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네. 다만 그것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화면 매체.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됐을 뿐인 거고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은 항상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한글은 굉장히 배우기 쉽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정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영리한 사람은 하루 아침이면 깨닫는다. 그렇게 좀 힘든데. 네. 네.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깨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한글이 지금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뭐냐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맞춤법이 어려운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네요. 자, 세종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맞춤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맞춤법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물론 세종도 이렇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긴 했는데 네. 지금처럼 명문화된 맞춤법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 한글로 한국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래서 현대 맞춤법과 비슷한 원리로 적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운 방식일까요? 좋은 방식일까요?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아닐까요? 예,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쓰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소리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 읽는 사람은 그 말을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헷갈리게 되는군요. 네, 발음이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처럼 표기를 고정시켜 즉 맞춤법에 따라 쓰게 되면은 네.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대신에 쓰는 사람은 이게 맞춤법이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표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문자로 표현될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놓고 서로 경쟁 관계에 경합을 있어요. 하는, 경합하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대로 쓸 것인가 어떤 원리를 지켜서 원리대로 쓸 것인가. 예, 근데 한글은 극단적으로 원리를 지켜 쓰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맞춤법이. 그러니까 소리대로 쓰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 거죠. 네.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아까 미쳤다를 이제 어떻게 표기할 거냐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세대마다 예를 들면 지금 70년대 영화 보면 발성도 다르고 쓰는 단어, 말투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70년대까지 갈 것도 없이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드라마를 보더라도 맞아 그때 저 단어를 많이 썼지 저 말투였지.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독특한 톤 앤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저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서 누가 얘기를 그 학생들이 하면은 일부 구간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생들 언어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역사성이 있는데요. 역사성. 예. 네. 아마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의성이란 말도 말씀드렸는데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이런 것들 배우게 됐죠. 네. 역사성은 뭘 얘기하냐면 언어는 시간이 흘러가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변화하는데요. 언어도 마찬가지로 변화합니다. 뭐가 변해?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단어가 변하기도 하고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마을에 그냥 모여서 살면서 평생을 지내요. 그럼 그 안에서의 변화는 나타나기가 굉장히 느립니다. 변화가 진행된다는 변화가 나타나는 속도라든지. 근데 현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게 되면서 누가 새로운 표현을 하나 만들어냈을 때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령 퀴즈란 말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어원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이에요.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프랑스의 어떤 두 사람이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걸 퍼뜨리는데 네. 이렇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새로 만들어낸 단어를 얼마나 빨리 퍼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한 사람은 가능하다. 한 사람은 그거 어렵다. 그래서 내기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화점 벽에다가 크게 네. 한 200년 전일 텐데요. 네. 새로운 단어, 그전에 없던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QUIZ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딱 붙였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질문하죠. 퀴즈? 저게 뭐지? 처음 보는 단어니까요. 퀴즈 뭐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퀴즈 알아? 퀴즈가 뭔지 알아? 네. 그래서 퀴즈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서로 그렇게 묻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그냥 예. 그때 그래서 이제 퍼져나갔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백화점 앞 지나가지 않으면 그 단어를 알 수 없었겠죠. 그러네요. 그럼 그게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누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불과 심지어는 몇 분 만에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SNS 등등. 예. 네. 그러니까 즉 언어는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네. 그 변화의 속도가 현대에 와서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불과 10년 전 드라마를 봐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네. 그만큼 언어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한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과 한국어는 네, 죄송합니다. 한국어만 네, 그러시 한국어. 뭐 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죠. 네. 다만 다른 언어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중국 친구들 얘기 들으면 중국도 굉장히 새로운 신조어들이라든지 표현들이 뭐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예전에 어쨌든 이제 언어 얘기하면 우리 또 세종대왕님을 빠뜨릴 수 없죠.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언어를 만드신 건 아니고 한글을. 아, 이거 자꾸 헷갈리네. 아니 근데 네. 그건 뭐 그 이승훈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걸 헷갈립니다. 가령 한글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방송에서 항상 무슨 얘기냐면 외래어의 침투가 어떻다든지 말 얘기를 합니다. 언어 얘기를. 음. 그러니까 외래어와 한글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외래어가 들어도 한글로 쓰면 한글에는 아무 지장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한글. 예,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는 다른 것인데 다만 우리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한글 학교라는 말을 써요. 한글 학교. 네, 네,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네. 물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한글부터 배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어와 한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다시 질문을 저희 드리겠습니다. 같은 학자만 이제 그걸 네.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렇게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한글 창제 전에는 한자를 썼잖아요. 예, 근데 말은 그것도 중국어를 한 건 아니고 한국어.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기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원은 수십만 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문자는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글은 50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오래됐어요. 이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메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말은 있지만 문자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는 부족들이 있는데요. 네. 이 찌아찌아족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은 존재했지만 그래서 그 문자를 뭘 채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가서 한글로 그 나라 그 찌아찌아 부족의 언어를 적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나 봐요. 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꽤 오래전 일 아닌가요? 한 10여 년 되지 10여 않았을까 년 정도? 싶은데요. 예, 정확히 제가 쓰는 뭔가 국제 뉴스 보다가 예.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문자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럼 거기서 한글 이걸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든지 이런 교과서, 것도 한글로 자기 언어를 한글로 쓰죠. 그러니까 바하사 찌아찌아라는 바하사라는 게 안녕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안녕 찌아찌아 이런 해서 그런 교과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쓴 교과서. 그러니까 찌아찌아를 모르시더라도 그 네. 교과서를 읽으면 우리는 소리를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 썼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은 했지만 이 문자가 한마디로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종 이전까지는 말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것을 말하고 살았거든요. 다만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적었죠. 근데 문제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완벽하게 적을 수 있을까요? 어휴,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네. 우리말 발음 가운데 한자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네. 한국어를 한자로 어떻게 빌려서 적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향찰, 구결, 이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이게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어렵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었고 우리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제대로 못 적었거든요. 근데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실제 그 당시 그 백성들이 그 한글을 대부분 다 이해하고 쓰고 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던데. 예, 아까 그 예전에는 전파 속도가 느렸다 이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그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이제 한글을 만드시고 나서 그걸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최만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최만리가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됐고 그 당시 그 많은 학자나 관료들 가운데는 한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퍼져나갈 수 있는 바탕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 그러니까 최만리 같은 사람은 왜 반대냐면 자기는 사대부로서 한자 한문을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은.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사람들이었겠죠. 누구였을까요? 일반 백성들이었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직접 가기는 어려웠어요. 처음 그러니까 나중에 가게 되지만 네. 처음에는 왕실 여성들이었습니다. 아, 왕실 여성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대부가의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한자 한문을 잘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이름자 정도 쓰거나 아주 간단한 한문만 배울 뿐이고 본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똑똑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 오빠들이 배울 때 어깨너머로 배워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성종의 어머니 네네. 소혜왕후 한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한문을 굉장히 잘했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소혜왕후 한씨의 시어머니였던 즉 세조의 부인이었던 왕비만 해도 한문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능수능란하게 쓸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제 문장을 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됐을 때 대비가 대신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말로 하거나 언문 교지를 내립니다. 한글로 써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퍼져나간 집단은 사실 저는 왕실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군요.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세종 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급 서리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쪽을 대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연산군 때 아, 네. 언문 벽보 사건이라고 해서 연산군을 비난하는 내용을 한글로 써서 붙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네. 연산군이 화가 나서 한글을 금지시킵니다. 그날 이후로 예,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때 연산군의 언문 금합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약간의 이제 어떤 한글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의 제약 걸림돌이 일부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필적 조사를 다 시켜요. 사람들에게 한글을 써보라고 해서. 아, 이거 누가 썼는지. 예. 그러면 1490년대 연산군 때만 해도 한글 쓰는 사람이 대단히 숫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었다면 이거 필적조도 하기 어렵겠죠, 사실은. 어렵죠. 아주 극소수만 일단 쓰고 있었던 그런 극소수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 네, 많이 네, 쓰고 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한 16세기쯤 넘어가게 되면은 한글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시기. 네. 결정적인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언문 소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왕실 여성 다음으로는 사대부가 여성들이 또 필요했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편지였습니다. 아, 서한. 요새는 뭐 전화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한글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쯤 가서는 한글 소설을 중심으로 보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한글 편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신자나 발신자 가운데 한쪽이 반드시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거 이 말씀드리니까 한글 편지가 여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을 때 여성끼리만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신자나 발신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왕이 자기 딸에게 편지 보낼 때도 한글로 보냅니다. 딸이 어쨌든 읽을 수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추사 김정희 같은 네. 뭐 엄청난 학자 대가도 네. 한문 글씨 잘 쓰는 사람도 네. 자기 부인에게 편지 볼 때 한글로 편지 아, 그럴 보내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글 편지 언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글이 먼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언간은 반드시 여자만 사용하는 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축에는 반드시 남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이 세종대왕이 어쨌든 당시에 이게 무슨 백성을 위한 것이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든 어쨌든 창제를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2026년 현재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여전히 담고 있는 게 여전히 한글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 이제 아까 왜 70년대 영화 보면 90년대 영화 보면 그때 언어들이 다 다르고 톤의 민화가 달랐던 것처럼 앞으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이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면 언어라는 것도 이제 생명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체의 어떤 동력이 한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이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문자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문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한글이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말이 너무 변해서 한글이 담아낼 수 없는 순간이 되면 그때 또 한글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런 한글의 확장성이나 변형성의 문제는 이미 세종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고요. 네. 이미 15세기 한글 만들면서 했습니다. 세종이.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아, 또는 재밌는 표현인데요. 아동 변야지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 말이나 저 사투리, 시골말. 그러니까 같은 한국어 내에서도 시골의 발음과 서울의 발음이 달랐던 다르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골 발음에 그러니까 서울 말에 그런 발음이 없는데 시골 말에 이런 발음이 있다. 근데 그걸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써라. 이런 방식을 만들어놨어요. 또 중국어에는 한국에 없는 소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어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라 하는 것들이 다 훈민정음 해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외국어를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이미 세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 적용할 수는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을 적는데 한글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이 굉장히 그 어떤 가변성이나 유용성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새롭게 나타난 표현들도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고 또는 한글이 어떤 길을 모색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는 네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 한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표현이 나타날 수 없죠. 한글의 자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멍멍이 댕댕이네. 어느 근데 순간. 이런 식으로의 변형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문자적 측면을 넘어서 이제 언어도 말도 다 댕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요즘 그러니까 아주 흔해졌죠. 그러니까 문자가 언어를 바꾸는 세상이 됐습니다. 문자가 언어를 바꾸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언어에 사실 종속된 것이었고 네네. 언어를 부수적으로 담아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문자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문자가 또 언어를 바꾸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한글이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호텔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네. 평을 쓰는데 나쁜 평을 쓰면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번역기를 눌려서요. 그래서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받침이나 이런 걸 모음자 이상하게 써서 그 뭐 써놓은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 수 그렇죠. 있도록 아는 사람 하는 알 거. 수 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한글의 다양한 변형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걸 규범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국어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언어 파괴라든지 뭐 표현에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것 또한 한글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고 변형 가능성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렇게 한글이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글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네. 인간의 언어를 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써온 한글을 다른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는 의미가 있고 소리가 있죠.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의성과 역사성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글만이 갖고 있는 자의성과 역사성, 오늘 황선혁 교수님과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도 계속됩니다.